네, 안녕하세요.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1번째 시간입니다. 2부, 금요일날 2부는 현장은요 라는 코너로 민생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뭐 언론개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늘 함께하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오늘도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일어서겠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이기 때문에요. 예, 요것은 제가 오늘 회심의 이벤트입니다. 네네네. 예, 누구신지 알겠죠? 김구 선생님 뭐 저기 안중근 의사님, 예. 선생님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님. 안중근 의사. 그래서 네. 우리 이거 박시영 TV에서 이거 이 티셔츠 대중화해서 네. 아주 저렴하게 팔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예, 이거 굉장히 사람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한 1, 2주 후에 박시영닷컴이라고 쇼핑몰이 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 공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최하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그 평화 토크쇼 갔다 왔는데 다들 이 티셔츠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광복 75주년 이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직도 분단인 거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냐. 특히 항일 독립투사들을 때려잡던 친일 반미조경자들이 국립묘지에 있는 거 피눈물 흘리고 통곡하실 거다. 오늘 저는 여는 말씀으로 그들을 비하하고 있는 미통당 세력을 규탄하면서 여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네, 오늘 안진걸 소장은 여는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주로 하실 것 같고. 맞습니다. 오늘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말이 적은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진걸 소장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멋지게 오늘 또 한동안 좀 살이 조금 찌시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살이 빠졌어요. 우리 장경태 의원님 자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 없는 청년 장경태입니다. 청년의 희망 네, 장경태. 감사합니다. 요즘에 얼굴이 더 좋아지셨는데 정말? 이 분장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옆에 계시는 분은 또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권지웅 빌려 쓰는 사람들 대표이시고 민달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청년 주거 문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전 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시민당이었나요? 그 비례대표. 예, 그랬죠.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기도 했던 권지웅 대표 자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그 빌려 쓰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총선 전에 네. 1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세입자들을 위한 정치, 청년 정치를 하겠다면서 민주당 입당을 해가지고 큰 화제를 모았던 분입니다. 아니 제가 예. 그 20, 30대 청년 활동가 중에서 좀 청년 정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볼 만한 분들이 누구 있냐라고 안진걸 소장한테 몇 번 물었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추천했던 분이 황희두, 권지웅 몇 분이 계십니다. 네. 아마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그럼요. 만한 분들인데 예. 기라성 같은.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다들 만나봤는데 여러 명은 만났고 뭐 근데 이제 권지웅 대표는 그때 시간이 서로 안 맞아갖고 제가 못 만났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뵙게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때 당 안에는 장경태와 전용기가 있고 그렇죠. 당 밖에는 권지웅과 황희두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원 외에는. 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아니, 총선 전에. 자, 그 장경태 의원님은 요즘에 의정활동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상임위가 국토교통입니다. 그래서 국토위는 이제 피감기관이 예를 들면 주택, 또 도로, 철도, 항공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LH공사나 허그, 뭐 주택금융공사, 뭐 코레일, 뭐 도로공사 등의 이제 이런 단체 기관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좀 뜨거웠던 인국공과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있었고, 근데 의외로 또 사실 상임위 내에서는 크게 격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당 의원님들이 잘 설명도 하셨고, 미통당 의원님들도 본인들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뭐 그분들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말씀을 못하셔서 저희는 좀 무난하게 이번에 임대차 3법 잘 통과됐고요. 네, 법사위에서 조금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본인 또 이번에 본회의에서 발언도 하셨잖아요. 네, 본회의 이제 그
저쪽 당이라고 해도 되나요? 저쪽 당에서 소위 허위 사실로 이 소위 면책 특권을 활용하신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임차인이기도 하지만 임대인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니수 의원. 네,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예, 않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집 두 채 임대인. 그렇죠. 그리고 임대인께서 자기가 갑자기 이제 임차인으로 발음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저도 그분에 대응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미통당원님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야 니들이 개만 살아 이런 느낌으로 집 없는 사람 마음을 아는 이런 느낌 약간 저도 흥분했던 것 같아요.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용해인이 이번에 떴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네. 차분하게 또 네, 반대 잘하셨어. 찬성 토론으로 네. 했죠. 빌려 쓰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권 대표님? 저는 이제 집 문제가 집을 사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다고 하면 빌려 쓰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고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되려고 할 때 사실 여론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해서 그 밖에서 원외에서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다리를 놓는 것도 좋지만 사다리가 없어도 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토론회도 다니고 했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개인적 소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권 대표님은 어땠어요? 계속 이 문제에 관련해서 노력을 네.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되게 감명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13년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겠다고 그 서명 받으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달팽이도 끌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회기마다 이야기는 됐어도 통과 가능성은 좀 없었었어요. 근데 올해 갑자기 중반쯤에 갑자기 이야기가 되더니 정말로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이 뭐랄까 거대 여당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게 통과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의회가 새로 꾸려진다 하더라도 이건 꽤나 논의가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로 통과돼서 이게 31년 만에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대차 계약 기간 보장되는 게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던 게 89년도에 네. 한 번 있었다가 31년 만에 드디어 임차인 입장에서 4년 동안 보장받게 된 거예요. 네. 저도 임차인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박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게.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도 그렇고 법사위도 다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네. 너무 감동 깊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랑도 막 나눠서 카톡방 급하게 만들어서 다 공유하고 했는데 되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장기태 의원님은 또 현장에 계셨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뭐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치솟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아파하고 계시고 또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면 사실 청년들이 혹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이 직격탄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도 좀 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시름들 조금이나마 사실 좀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에서 좀 못 미치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뭐 강하게 뭐 엄청나게 마치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뭐 거대한 정책을 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이제 첫걸음 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보완해서 좀 더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을 해야 된다. 사실 앞으로 계약갱 신청권이나 상한제 신고제 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우면서도 그래도 첫걸음 뗐다는 점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 관련해서도 최근에 여론조사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평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임대차 3법까지도 영향을 약간 받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임대인들 뭐 특수 상황들을 많이 조명하는 언론 기사들이 너무 많은데 여론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론은? 그러면 이렇게 막힐 때만 제가 잠깐. 예. 일단은 저는 오늘 지금 제가 댓글도 달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에 3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셋이 절 한번 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님, 권지웅 대표님 응원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역시 그러니까 민주당에 정말 미통당에는 볼 수 없는 젊고 신선하고 생각도 바른 젊은 정치인들이 있다 응원해 주시는데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이게 좀 하나 얘기 드리면 열심히 한 또 뭐 다스베에다가 이게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 네. 팩트 체크해야 할 것들을 앞에 막 집중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네. 제가 짧게. 네. 자, 원래 임대차 3법은 정말 혁명적인 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니까 해낸 겁니다. 그 전에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못했습니다. 이미 그때도 이렇게 세입자들이 좀 살게 해달라. 2년마다 한 번씩 쫓겨다니는 거 너무 불쌍하고 피곤하지 않냐. 집 없는 소름. 그랬는데 이번에 해낸 거거든요. 저는 또 한 번 착각을 했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최소한 아무리 미통당이든 조중동이든 그래도 국민의 45%가 집이 없고 청년들이 대부분 집이 없는데 이 법의 장점은 찬성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법이 너무였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다 투기 세력이나 임대인만 대변하고 있던 자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 근데 그래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랑 용혜은 의원님 잘 반박해주고 우리 또 전용기 의원님이 잘 반박해 주셨잖아요. 갑자기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고 집 두 채 임대인이었던 미통당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임차인도 이 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임차인에게 아무 장점이 없는 것처럼 정말 희대의 궤변을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게 영향이 컸다? 그 영향이 커서 왜 그러냐면요. 임차인들 사이에서도 전세가 다 월세로 가버린대. 오케이. 집주인들이 오히려 우리를 계속 쫓아낼 생각만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말 여론이 확 왜곡됐는데 실제로 그 다음에 윤희숙에 나온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윤희숙 영웅 만들기 지금까지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임대인들이 우려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하지만 상생을 위해서 제발 좀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읍수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일가구 1주택 하는 분들이나 전체 임차인들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90%나 되니까 이 법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법이거든요. 근데 언론의 왜곡보다 윤희숙 씨의 거짓말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사실 근데 그 당시 본회의 발언 끝나고 소위 조선 3인방이 계속 그 기사를 돌려 쓰더라고요. 처음에 조선비즈가 쓰고 T조가 받고 조선일보가 받는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실시간으로 기사 모니터링 하니까 보고 있는데 계속 그 딴 언론에서는 주목하지도 않고 쓰고 있지도 않은데 유독 윤희숙 관련돼서 조선 3인방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의원실과 조선과의 어떤 논의가 있었던지 이거 중요한 아니면 포인트네. 조선이 네. 정말 지금 이 과거의 기사 한번 다 찾아보세요. 초반에는 다 조선밖에 안 써요. 그분의 기사. 그런데 이런 그때 거 하란 말이야. 다른 분들이 예, 역시. 기사를 따라 쓰기도 시작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여론에 혹은 언론에 이 호도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기사의 그 매경 기사였는데 매경 이코노미 기사인데 그 정도의 그래도 신뢰도 높은 언론 중에 하나죠. 어찌되었건 뭐 아예 뉴델리 같은 언론은 아니니까 이거 명예훼손 걸리려나 아무튼 그 뉴델리도 좋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예를 들면 신혼부부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수백만 원 이르는 재산세 때문에 집을 못 샀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 기사가. 말도 안 근데 되잖아요. 재산세만 200만 원인 주택은 공시지가 11억에 시가 16억이거든요. 그럼 어떤 평범한 신혼부부가 정말 이 16억짜리 아파트 삽니까? 전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어떤 데는 또 그 기사에 이어서 나오는 게 강남의 모 아파트 주인이 재산세가 900만 원이라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때문에 그 기사 제목이 들끓는 민심이었어요. 그러면 그 900만 원의 재산세 내려면요. 보통 공시지가 27억에 시가 35억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그 35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1년에 재산세 900만 원 낸다고 해서 민심이 막 들끓어요. 국민들께 너무 속상해하시면 막 마음이 아프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9억의 아파트 가시신 분들은 아파트 소위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주요 부동산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게 뭐 공급 인허가 조세 대출 금리인데 대부분 저희가 부동산 정책을 지금 조세와 대출로만 하고 있거든요. LTV나 혹은 뭐 이 세금 조금 몇 퍼센트 올리는 부분인데 그것도 다주택자 소위 조정지구의 2주택 이상이거나 혹은 과열지구의 2주택 이상이거나 이런 분들이지. 그리고 그 아파트의 가격도 과표 기준에서 3억 하니까 한 12억 이상의 아파트 보유한 분들이 조금 금리 그 세금을 조금 더 1, 2% 더 내시는 정도지 그 이하는 아무 소용없어요. 뭐 12억 이하의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이 국민의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 국민들께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갑자기 막 민심이 들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을 보유한 한 상위 몇 %의 그 국민들이 내시는 예를 들면 종부세 6%라고 폭탄할 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 종부세 그 6% 적용받는 가구가 24가구라는 거예요. 네. 그럼 24가구 때문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팩트체크해야 되는데 언론께서 정말 팩트체크 해주셨으면 정말 이걸 하다 보니까 언론개혁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 느끼시겠죠? 보면서도 저희가 네. 이제 이 정책하면서도 오히려 기한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혹은 이 정도 해가지고 부동산 안 잡힐 것 같습니다. 더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도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지표가 좀 좋아지는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법인 물량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주간 상승률 이런 부분도 확 꺾이고 있고, 대통령도 부동산 감독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해서 이제 그리고 1주택 중저가를 보유하는 분들한테 좀 재산세나 이런 걸 경감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도 품질 상향.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20평대, 뭐 30평대도 좀 공공임대주택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께서 좀 모색해봐라 이런 지시도 내렸는데 오늘은 일단 팩트체크 중심으로 일단 먼저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전세주택 공급이 정말 줄어들까요? 월세만 늘어나나? 이 얘기잖아요. 제일 큰 거는. 우리 권 대표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이 부분은 그 실제로 전체 그 주택 시장에서 전세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전세 공급이 크게 줄었을 때는 2014년부터 2016년이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014년에 주택 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주택담보로 돈을 더 빌린 다음에 전세값을 갚아주고 그것을 월세로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집주인이 전세로 사적으로 돈을 빌려놓은 한 700조에 달하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갚을 수 있어야 전세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갭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다음에도 집을 내놓아야 돼가지고 그걸 말하니까 집주인께 제가 물어봤어요. 원래 제가 살고 있는 전세가 그대로 다시 세입자를 받으실 거냐라고 하니까 그대로만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전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하지 못하는 거죠. 장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건 조금은 있습니다만 예전에 사실 전세란 제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월세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가지고 부동산 정책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부동산 부동산 버블의 이 급격한 이 폭락의 원인이 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의 금리 상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금리를 못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 받은 금리가 월세보다 더 비싸다면 아마 전세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금리를 이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금 저희가 월세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건 이제 금리를 아직 못 건들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2015년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1,500조 정도의 정말 급격히 오르는 이 유동자산들이 다 부동산에 쏠리고 있고 거기에 코로나 경제기 닥치면서 또 산업에 들어가야 될 이 투자 금액들이 다 지금 부동산에 쏠리고 있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분명히 일본처럼 됩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그 얘기도 나오지 않나요? 뭐 전환율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전세가 월세 또는 전세가 반전세로 전환되는 흐름은 임대차 3법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가 너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월세를 받아야겠다는 특히 생각을 어르신들. 하게 된 거죠. 어르신들. 무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 줄고. 근데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금 중에 일부라도 돌려준다면 월세를 받는 흐름은 이미 있어서 지역은 월세가 절반 이상으로 이미 가 있던 상태입니다. 이 법 때문에 간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법 때문에 나중에 내가 4년간 못 쫓아내니까 최장 나중에 내가 이번에 많이 못 올렸으니까 다음에 전세를 월세로 돌려가지고 좀 올려받겠다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없다고 저희가 말은 안 해요. 하지만 그때 되면 사실은 또 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실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공실. 근데 또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든지.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엄청 늘어나 있을 거고요. 4년 후쯤에는. 그다음에 일반 분양, 공공분양 주택들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이 많아요. 또 다주택자들도 물건 더 내놓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셋집이 지금 말고도 또 지금 좀 줄어들어 있지만 그때 당시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하나 있고 방금 이제 박시영 대표 말씀 관련해서도 전세로 월세로 전환하려면 많이 받기 때문에 전환하는 거잖아요. 월세 전환율이 4%잖아요. 지금 법에 의하면. 근데
금리하고 월세 전환율을 맞추는 법이 통과가 되잖아. 이건 시행령으로도 일부 고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세로 월세로 전환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법제도적 보완도 하면 되고. 아, 그걸 좀 준비 중에 예, 있죠? 지금 이미 법안도 김경엽 의원님과도 내놨고요. 네. 지금 김현미 장관도 네. 월세 전환을 낮추겠다. 네. 그래서 전세 월세 현상을 막겠다 했는데 그게 맞는 것이죠. 네. 짧게 또 여쭤볼게 물어볼 게 많은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임대료가 오를까요?라는 어떤 또 주장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윤희숙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는 89년도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89년도 12월 30일 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영향은 사실상 90년도라고 봐야 되는데 89년도의 인상률보다 90년도 인상률은 더 떨어지고 91년도 인상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영향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되려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상황이고 지금도 심리적으로 집주인은 한번 계약을 하면 4년 이상 해야 되니까 많이 올려받으려고 하는데 기본 일단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는 5% 이상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고 신규 계약에 있어서는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가 아파트의 전세가 이런 것들을 워낙 전세 물량이 적다 보니까 거기는 막 1억씩도 오르고 하지만 나머지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는 저는 지금 아직 올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만 그게 오른다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여기 덧붙일 얘기 혹시 있습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가 시행되면 안정 국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정한 조정 국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2+2도 시행하고 있고 5% 상한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물량에 한해서 아마도 조금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하게 되고요. 그 관리하는 선에서 상한제와 2+2 갱신 청구권이 이제 보장받게 되면 저는 충분히 이 소위 한탕주의 부동산 탕주의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이것도 4년 후 이제 지금 계약 만료가 최근인 사람은 플러스 2. 예. 윤희숙 씨처럼 서초구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 유장전 위반 분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장 4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올린다라는 막연한 공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분양주택이 많이 늘어나 있고 다주택자들 매물이 늘어나 있고 세금 부담 종부세 때문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엄청 늘어나 있어요. 인구 숫자는 줄어드는데 그러면 임대인 제일 싫어하는 건 역시 또 공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방금 장경태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어느 집의 전세가가 얼마고 세입자가 몇 명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 이제 임대차 등록제가 신고제가 의무화되잖아요. 그러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 가격에 살았는데 갑자기 엄청 올려? 그 집을 피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이번에 20% 올리려고 했는데 큰일 났다.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기존 임대차에서 조금만 더 올릴 테니 와주세요.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안 소장님 설명이 잘 들어왔어요. 아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이렇게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것마저도 청 안 되면 지금 윤호중 의원님 안, 심상정 대표님 안, 그다음에 또 이현우 의원님 안에 보면 4년 후 신규 계약할 때도 기존 임대차에서 5% 이상 못 받게 하는 법률도 지금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당연한 알겠습니다. 얘기가 이제 주식은 어떻게 주식 거래는 금융 실명제가 이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부동산 거래는 아직도 이 실명제가 되지고 않고 있는지에 대한 신고제는 정말 당연한 당위성이 같아요. 주식은 전체 우리나라 총자산 25%밖에 안 되는데 70%에 육박하는 부동산은 방치돼 있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 역시 또 의원다운데요.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멋있어요, 자, 우리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나중에 우리 보좌진들 보시면 후원의 계좌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우리 원래 이제 의원들 오면 한 번씩 띄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효과를 본 의원들도 계십니다. 네. 김남국 의원도 재밌게 좀 봤다고. 예. 저희 프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후원회가 답지해서 후원금이 많이 도움이 네. 됐다고. 시민들이 이 법 통과에 따라서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권 대표님 어떤 부분들을 또 궁금해하시나요? 지금? 처음에 이게 법 통과되려고 할 때 제가 처음에 제일 많이 받았던 문의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관리비를 올려서 더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관리비는 사각지대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감독하기 위해서 좀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임대인들이 집값을 올리려고 자기에게 문의를 한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건 뭐냐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주인의 문의가 오는 거죠. 그 부분은 사실은 잘 이야기 드렸습니다. 계약갱신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권 내에서는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어서 그거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안내할 수 있었죠. 뭐 네, 덧붙이는 얘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리비 부분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신고제가 시행되게 되면 관리비 부분도 대부분 이제 표준계약서, 그러니까 부동산 표준계약서에 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리비는 월세집과 전세집과 자가집의 관리비가 차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크게 차등을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로 공격하는 건 또 이게 약간 보수 언론에서 또 띄우는 게 있는데 그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참 이참에 예. 저는 이제 당에 건의하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한 100일 동안 네. 100일 동안 이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차 3법이라든가 아까 부동산 세제 관련해 통과된 거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양도세, 뭐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문의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뭔가 전화 상담 코너를 하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당이. 그러니까 시민사회 말고 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켰으니까 지금 오해가 너무 많잖아요. 걱정도 많고. 그래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전화해봐서 궁금하죠. 네. 왜냐면 주변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정확히 모르니까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그런 걸 들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는 하자고 하면 누구나 하자고 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한 100일 딱 이 긴박하게 딱 정해서 뭐 예를 들면 의원들도 국토위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이 참여도 하고 당직자들도 전문가들도 붙어서 시민사회도 붙어주고 해서 한번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당도 저는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요. 이 사실 국토부에서 얼마나 억울했던지 이 홈페이지도 이번에 지금 검색해 보시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된 루머, 저 가짜 뉴스 대응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참고하고 같습니다. 이게 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이 전면적으로 맞습니다. 나서는 너무 거죠. 좋은 정책 같아요. 당이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지 온라인 SNS 모두 가동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안과 팩트체크와 임대차 3법에 대한 궁금한 점 전면적으로 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법들의 장점도 알리면서 그렇죠. 또 상담 계속 받아주는 거죠. 좋네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정말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직도 제가- 헷갈려하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그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놨잖아요. 이번에 이게 부동산 그 대책 관련해서 투기 근절, 집값 안정, 세입자 보호 이런 거 그거 딱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그걸로 땡이거든. 그 이제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붙여놓은 거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못해요. 그 언론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당에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앙당이 그걸 책임 있게 좀 하면 그런 내용 받아서 시도당이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시민들의 궁금사항 또 다른 측면 또 있나요? 뭐 이 부분은 그런 정도 하면 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 어쨌건 그 이제 법상으로 보면 그 이제 임대인이 계약 중에 올려달라고 하는 임대인도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받았던 전화인데 그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월세 좀 올려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문의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집주인이랑 통화하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끊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올려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끝난 다음에 갱신할 때조차도 여러분이 갱신을 하겠다고 1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행사할 때도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도 5%, 보증금도 5%, 각각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더 길게 설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의미에 대해서는 뭐 아까 조금 얘기 나온 것 같고 뭐 덧붙일 말이 좀 있습니까? 우리 안 소장님?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비록 어떤 제도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약간의 혼선과 또 그 혼란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31년간 안 고쳐진 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해냈다는 건 엄청난 의미고 이거 박수 한번 칩시다. 예,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한 겁니다. 저는 최근에 슬픈 일 너무 많았잖아요. 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슬픔에 있다가도 또 윤희숙 씨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뭐 매불쇼, 그다음에 KBS 라디오, 주진우 방송, 김용민 TV, 박시영 TV에서 저는 윤희숙 씨한테 제발 공개 톤에는 응해달라. 누가 정말 임차인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하는데 안 하죠. 아니, KBS 라디오에서 정말 연락했대요. 근데 안 하지.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대요. 아니 그래서 나경원도 안 하잖아요. 나경원 이제 비리 때문에 못 한 거지만 윤희숙 씨는 자신 있게 본인이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인이라는 거짓말 했으니까. 근데 한겨레 TV에서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한번 붙여보겠다고 지금 연락은 와 있어요. 한겨레 TV에서.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좋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하고 둘이 2대2로 해도 좋고 저쪽에서도 2명 나와도 좋고 3대3으로 해도 좋고 한번 정말 이 법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 그 사람들 왜 시비를 거는지 한번 그럼 우리가 바로 반박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 방송 봐주신 분들만큼은 자긍심 가지고 이 법의 장점과 의미를 알려야 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함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시면 법 관련해서 혹시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그 전에 이제 묵시적 계약으로 집주인과 내가 굳이 이야기 없이 계약됐던 것은 갱신권을 한 번 쓴 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이야기. 그거는 이제 조금 알려진 것 같아요. 저도 아, 네. 알고 아, 있고. 다행입니다. 집주인께서 연락을 안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장되고 또 2년 더 살 수 네. 있으니까. 자, 제일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이 임대차 3법이 청년 주거 문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청년 주거 문제에 진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이 또 청년 주거 문제는 임대차 3법 외에도 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법 개정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지던가요? 저는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기사로는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야 내가 갱신되면 이거 꼭 밥 사겠다고. 그러니까 갱신권 구현되면 예.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거 고생했던 사람들한테 밥 쏘겠다고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주변 거의 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세로 사는 친구들은 다 이제 그 계약 기간 만료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집주인한테 전화 오나 안 오나 엄청 쪼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한 번은 벌었다고 엄청 저는 좋아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확실히 반응이 오는군요. 네. 자, 청년 주거 실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되게 이제 뭐 유형별로도 막 분석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실제로 청년 주거는 다른 연령에 비해서 주거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빈곤율이라 하면 최저 주거 기준 미달의 주택. 그러니까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준 미달의 주택이거나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살거나 혹은 아니면 주택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고시원이나 뭐 오피스텔 이것도 주택이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거기에 사는 분들을 묶어서 주거빈곤 상태라고 하는데 유독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청년 같은 경우는 37.2%가 주거빈곤 상태예요. 32.7%. 37.2% 37.2%. 그러니까 길 올라가네요. 가다가 1인 가구로 살 것 같고 34세 이하의 청년인 것 같은데 해서 3명 정도 지나가면 그중에 한 사람은 지금 주거빈곤인 상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옥탑방, 네. 반지하, 고시원 네, 이런 네. 등등에 네, 사시는 맞습니다. 분들이라. 34%였는데 더 올랐네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고 근데 또 그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좀 연결해 보면 사실 그 친구들이 거기에 사는 것조차도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네요. 집주인은 언제라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약간의 안정이 생긴 거죠. 그런 것.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임대차 3법 외에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뭐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공급 인허가, 조세, 대출, 금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지금 이제 고밀도 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뭐 여러 멀리 가서 정말 좋은 차에 이렇게 안락한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교통 편의라든지 주거 환경의 좀 개선을 긴급하게 요하는 세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하철 역세권 주택 같은 경우 또 특히나 일본이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밀도 주택을 그러니까 자가 소유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밀도 주택을 많이 입주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과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또 고밀도 주택에도 많이 입주해 살면서 훨씬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또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좀 제공해야 된다. 그게 또 결국 산업의 동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급 대책 발표한 거 중에 이제 그런 이번에 내용들이 좀 상당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6.17 대책 나왔을 때 LTV 때문에 잔금 못 치러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뭐 1억짜리 아파트 그 대출을 받았으면 1,000만 원 갑자기 현금 어떻게 만드냐 이래서 저희가 710 대책하면서 다 보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우리 청년이나 다른 어떤 세대가 좀 불이익이 없도록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 지금 오늘 발표했나요? 어제였나요? 어제 발표했을 때 예를 들면 용적률을 20% 더 상향해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 원주민에 대한 대출과 또 예를 들면 저리 1.8% 저리 대출, 50%에 대한 뭐 비용 보전 이런 부분들 많이 지금 LH에서 국토부에서 특히 서울 SH와 함께 발표를 했는데 그 대책들도 지금 공공형 재개발의 형태로 많이 지금 공급되고 또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어쨌든 청년들하고 신혼 부부 뭐 생애 첫 그 구입자들 구매자들 이 입주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과거보다는 뭔가 그 조건을 좀 더 뭐랄까요 유리하게끔 배려를 좀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좀 많이 늘어났나요? 이제 사실 행복주택 등이나 최근에 이제 언급되는 공급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누적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긴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들으시기에 되게 여러 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만 청년만 주거 문제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도 나오는데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재고량으로 치면 한 행복주택도 6만 호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한 150만 호 정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공급해서 6만 호 정도밖에 안 된 것이죠. 전체로 치면 한 4%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알려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2030 대 4050의 대결 구도로 막 몰고 가잖아요. 네, 아주, 청년들 네. 뭔가 막 해주는 것 같으니까 450 중에 무주택자들 뭔가 우리 소외받는다고. 진입점이 더 세진 거 아니야? 어려워진 거 아니야? 이 갈등은 부추기거든. 네, 그래서 이 당이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김현미 장관님도 되게 억울해하셨던 게 본인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급 과정에서 95%가 무주택자다. 그런데 정말 이 무주택자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기사에 안 올려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어찌됐건 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이 기저에는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지만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과거엔 뛰어넘었지만 지금은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 20대 평균 임금 2,666만 원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 평균 집값이 9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20대 청년 25살부터 한 푼도 안 쓰고 평생을 모아야지 35년 이후에 환갑이 돼서야 모을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 평균 집값이. 그렇기 때문에 2030과 4050의 대결이 아니라 2030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소위 자산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좋은 경제적 여파로 영향으로 미쳐서 4050 세대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050 세대 언젠가는 집을 예를 들면 매물로 내놓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러면 엄청난 부동산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30과 4050은 대척점이거나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체제는 아니다. 결국 이분들을 물려받아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안정적 경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세대적 보완제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경쟁한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너무 언론들이 엉터리 기사 쏟아내는데 세상에 임차인 쫓아내는 법을 막 기사로 쓰는 언론이 있어요. 국민들이 이런 언론들 기레기라고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기레기란 말 잘 안 쓰는데 살다 너무하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정치권하고 언론은 뭘 해야 되냐면요. 임대차 3법이나 종부세 인상법 같은 게 차분하게 조명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투기는 근절되고 세입자도 보호되는 진짜 선진사회로 간다라고 조망해주되 혹시 그중에 문제점이나 미분점이 있으면 이렇게 차분하게 짚어주면 되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 쌈을 붙이고 임차인 쫓아내는 법을 기사로 쓰고 세금 폭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시영 대표 말씀처럼 정말 팩트체크하고 언론 홍보에 나서야 되는데 이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4050 세대들은요. 자산이 좀 더 있잖아요. 가난하긴 하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았고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약이 오래돼 있어서
그 시장은 또 따로 있어요. 그 그렇죠. 분양받을 수 있는 평수도 시장이라든지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그걸 자기들이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그다음에 청년이라든지 지금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청년이나 무주택 기간으로 안 돼서 분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영역에서 이들이 지금 출산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면 지금 대한민국 엄청난 초고령화하고 저출산 세계 최악의 저출산으로 이게 미래 경쟁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건 이건 진보 중도 보수할 건데 언론이 맨날 그걸 지적을 해요. 출산율 꼴찌 큰일 났다. 그래서 근데 청년들 위한 정책 나오니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놈들이에요. 정말 아휴. 실제로도요. 잠을 못 지표 자겠어요.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30대 주택 보유량은 거의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요. 60대 이상의 주택 보유량 퍼센트의 비율은 훨씬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60대 이상의 주택 보유 현황도 고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혹은 40대까지도 주택 보유 비율이 이 유지하거나 조금 다소 상향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 기준이거든요. 5억대, 10억대, 15억대, 20억대 다 비교를 해보면 이 소위 중소형 아파트에서 겨우겨우 현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고가의 아파트는 대부분 다 60대 이상입니다. 실제로. 뭐 그거야 이해는 됩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고. 예, 뭐 하신 말씀 있어요? 주거복지에서 사실은 청년은 이제까지 계속 소외되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부모의 어떤 자산 이전으로 혹은 아니면 자신의 자기 소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주거복지 체계에 이제 포함돼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갈라서서 되려 이제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좋게 만들 건가로 저는 좀 이야기를 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뭐 빌려 쓰는 대표, 빌려 쓰는 사람들 대표 이쪽에서는 앞으로 활동을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십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의가 많이 오시나요? 네네.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만약에 장경태 위원장님이 당내에서 뭔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도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또 네. 당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장경태 의원님한테 또 우리가 긴급 제안 여기서 하나 듣고 네. 학생팀을 통해서 예. 사실 지금 완전히 가짜 임차인 행사한 얼마 전에 다주택자 집주채 임대인이었던 윤희숙 씨 때문에 완전히 지금 언론이 왜곡됐는데 그러면 이 법이 통과돼서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우리 무주택 서민 45%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은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말을 못 꺼내죠. 말을 지금 못 꺼낼 정도로 이상한 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안 그다음에 되죠. 또 그렇죠. 건물주 집주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사는 동안에는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안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지금 빌려 쓴 사람들하고 청년 세입자들, 그 다음에 또 서울 세입자협회, 전국 세입자협회 회원님들, 그 다음에 저처럼 임대주택에서 당장 안 쫓겨날 산 분들이 모여서 이 법이 너무 정말 미흡하지만 너무 좋은 법이다.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 잘했다. 그걸 장경태 의원님 주체로 우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꼭 크게 한번 하자고요. 하시죠. 저 세입자들 대표든 당사자든 해서 한 20-30명이라도 들어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좋은 법을 어떻게 이렇게 난도질할 수 있느냐. 윤희숙 씨 당장 우리 앞에 와서 사과해라. 아니 토론하자. 저거 했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면 100분 토론이나 네. JTBC든 뭐 이런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송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 전화해서 이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윤희숙과 안진걸의 맞대결 아니, 우리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좋습니다. 맞대결을 적극적으로 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그쵸. 왜 도망 다니냐 이거 아니, 한번 근데 붙여라. 매주 월요일에 이제 이준석 측하고도 KBS 열린 토론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은 배지가 거기서는 아니잖아. 이준석 거기는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모르기도 네. 하고 그건 배지도 아니고 그 더 라이브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 그 열린 KBS 열린 토론. 예. 열린 토론? 정준희 박사가 정준희 진행하는. 네. 그 청취율도 얼마 안 돼. 안 돼. 이왕 붙을 거 세게 붙어야 돼. 그러니까요. 100분 토론 정도에서. 네. 공중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장경태, 윤희숙 그리고 옆에 전문가 뭐 안진걸 그쪽에 한 명 이렇게 해서 네. 4인이 하면 좋겠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이거를 좋죠. 세게 밀자고. 네. 밀다 보면 방송사에서 듣겠지. 이게 네. 흥행이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할 그럼에도 만합니다. 불구하고 예. 윤희숙 의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윤희숙 의원실에 항의 전화해야지. 왜 안 나오십니까? 저 통합당 지지자인데 왜 안 나오세요? 그렇게 우리도 거짓말하면서 정말 비겁한 연설이었어요. 정말 네. 저는 국회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연설이었다고 꼽습니다. 자, 우리 또 청년위원장도 하셨고 장경태 의원께서는 청년 정치에 누구보다도 제도권 안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도권 내에서의 어떤 청년 정치 어떻게 좀 바꿔 나가야 될까요? 뭔가
어떤 방식으로 좀 청년 정치를 꽃피울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청년위원회는 3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청년 조직을 강화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래서 청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정청 청년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실, 또 총리실 산하에 청년정책 추진단 차관급 기부를 만들었고요. 또 당에는 청년미래연석회를 만들어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컨트롤 타워, 예를 들면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1년마다 실태조사도 하고, 이번에 8월 5일날 청년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또 시행령도 같이 발효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었고, 오늘 이제 저희가 최고위 통과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항상 청년 예산은 빵 %였습니다. 빵원. 근데 이번에 전체 국고보조금의 3%를 민주당 같은 경우는 3%를 청년 예산으로 배정하기로 해서 5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큰 그거를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지금 한 지금 겁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당규로 아, 못 당원 받게 당규로? 됐고요. 아. 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법상으로 이 청년 후보, 그러니까 청년 당원들이 또 청년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로 나아가는 방법들이 많지 않았는데, 각 지역, 이 여성처럼 모든 지역구에 한 명을 청년 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게끔 의무 공천 조항이 들어갔어요, 당원 당규 개정에. 그래서 여성은 지금 각 지역구다 한 명의 여성 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는 청년 의무 공천이 들어가면서 모든 전 지역구에 청년 지방의원이 활동하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건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엄청나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다는 건, 그동안은 사실 사무총장님의 이제 재량권 내에서 예산을 사업 기한을 써서 타서 쓰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연구원도 저희가 뭐 연구원도 고용해서 쓸 수 있고요. 청년 정책 개발비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청년 활동에 대한 지원금, 뭐 잘하는 데는 혹은 또 약세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청년 활동을 훨씬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야, 이 얘기는- 제도적인 마련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예, 있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예. 예를 들면 청년을 구의원, 시의원들 뽑는 데 있어서 의무 공천을 한 명씩 하게끔 그렇죠. 하겠다. 그 지역구별로, 그렇죠. 지역위원회별로. 모든 지역위원회별로. 예. 와,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기자회견 하긴 했는데 좀 이게 묻혔는데요. 네, 기자회견 한 효과보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훨씬 더 훨씬 클 것 같습니다. 더 있을 그러니까 것 소위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전당대회 하면서 이 지도부를 뽑고, 예를 들면 당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당권의 핵심은 공천권과 예산이거든요. 사실 다른 것 인사권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 공천과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 또 당원들이 또 열심히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출할 수 야, 있는 교두보고가 이거는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도 있지만, 지난 어떤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21대 국회에 청년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예. 특히 이제 과거에는 청년 의원들 하면 이제 비례대표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장경태 의원, 김남국 의원, 뭐 이소영 의원, 홍정민, 또 여러 의원들이 오영환, 네, 오영환 네. 이런 분들이, 장철민 뭐 장철민, 많죠. 네. 이런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도전을 해서 30대 의원들이 대거 등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 흐름이, 그것도 많은 청년 의원들이 또 일을 잘해, 의정활동 잘해, 이런 어떤 평가가 있다 보니까 속도가 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박수 칩시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예. 잘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거든요. 미래통합당의 정강 정책 예, 예. 개선안. 일단 박수는 쳐줘야 된다. 어쨌든 그렇게 극우 수구 기득권 냉전설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 좀 아쉬웠어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안 보이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청년과 서민을 위해서 뭐 기본소득 어쩌고 저쩌고 뭐 공정한 사회. 지금 세입자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게, 청년 세입자들이 주거권이 실현하는 얼마나 힘든데 그걸 짓밟아 놓고 마치 자기들이 이제 괜찮아진 정치색처럼 완전 거짓말인데, 그 부분을 나중에 꼭 페이스북에 네. 보관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 뭐 그 얘기는 한 가지 덕담을 했을 뿐이고. 예. 예. 그러니까 덕담에 보관해 주시면 네. 좋고,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민주당 총선 평가에서도 여성 정치인, 청년 정치인, 그다음에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를 훨씬 키워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적이 많았어요. 근데 개선이 된 거예요. 아니, 나는- 굉장히 좋은 아니, 내용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거를 더 살려야 하는데, 오늘 뭐 우리 자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이 젊어집니다라는 카피를 딱 가지고, 예를 들면 청년 국회의원들 몇 분 쫙 해서 오늘 나온 얘기를
그 뭐 토크를 하든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네. 청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뭐 홍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현수막도 지역위원회 협조 받아서 막 붙이고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해야 돼요. 홍보를 이게 둔감하게 하면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지만 전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컨셉을 잡고 민주당이 젊어진다는 컨셉을 잡고 여러 가지를 그런 얘기를 해야 가뜩이나 이제 전당대 지금 이제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높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있으시니까 경륜이 풍부한 분이니까 좀 젊은 목소리에 대해서 잘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보완을 많이 해줘야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또 컨설팅 하나 또 해줬네. 아 역시 무료로 무료.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 요즘에. 인디 컨설팅 짱입니다. 여기서 와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의뢰도 안 하고. 사실 방송만 열심히 보면 제가 그러니까 청년 우리 정치인들 정치에 꿈이 있는 청년 정치인들 그런 얘기합니다. 정치 활동 정치를 배우고자 하면은 박시영 TV를 매일 시청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마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사 상식도 키우고 네. 정당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공직자로서의 어떤 또 윤리 의식도 고취하고. 조만간에 저 김어준 총수 만나는데 네. 제가 장현태 의원 얘기를 꼭 전달하겠습니다. 김어준 얘기는 안 나오더라. 이 얘기를 살짝 얘기를 해서 긴장을 좀 시키고. 자, 제도권 밖에서도 청년 정치 활성 뭐랄까 이 부흥을 위해서 네. 열심히 뛰고 계실 텐데 네. 제도권 안과 밖 다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밖에서의 요구들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그 밖에서 요구를 다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청년 세대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회 변화를 민주당이 다루기 시작해야 이게 세대 교체든 아니면 진정으로 진출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문제를 더 다룰 수 있게 아니면 비정형 노동, 프리랜서라든지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의 노동 문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또 이게 전체적으로 이 당이 젊어지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어받으면 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대부분 다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뭔 얘기냐면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컨설팅 하다 보면 자치단체들이 행정에 있어서 늘 신경 쓰는 건 4인 가구, 3인 가구, 이 그렇죠. 전통적인 가구를 중심으로 고민해요. 네. 1인 가구가 약간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1인 가구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예. 그러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1인 가구에 대한 1인 가구들이 네.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여러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뭔가를 쭉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은 식당 가보면 1인 식탁 같은 것도 막 생기고 이게 변화가 있잖아요. 발빠르게. 그렇죠. 근데 행정이 행정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따라가고 네. 있거든. 그래서 이제 장현태 의원님도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 후보에 나온 염태영 네. 후보 같은 경우도 그 최고위원을 만약에 되면 더 그런 걸 챙기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그래서 중앙정부, 국회 권력, 지방정부를 다 장악했는데 이거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게 뭐지? 지방정부 지금 기강 빠져갖고 기초의원도 광의원도 사고치는데 너무 많잖아. 이거 어떻게 과연 통제하지? 저는 지역위원장하고 연동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지역위원장의 이 공천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산하의 지방의원들, 광의원들이 사고치면 단체장이 사고치면 연대 책임하게끔 관리감독 잘못했다 하고 연계시켜서 평가 시스템도 바꿔내고 그래서 뭔가 이 긴장을 하고 이 쇄신하지 않으면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이 좀 긴장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장현태 네. 의원님께서 바른 말을 잘 하시니까 중심을 좀 잡아주십시오. 저는 그 아까 이제 장경태 위원장님께 아까 예산이랑 공천이 생겼다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이 이걸 해내다니. 그러니까 장경태 위원장님이 노력해서 된 거겠죠. 근데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외에 있는 청년들은 1인 가구의 문제, 세입자의 문제, 프리랜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어서 실력을 쌓아두고 그때 만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어쨌든 청년 세대가 이 전입 신고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단독 세대주로서의 고민이 좀 부족하거나 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결단 내리셔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지원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나
그러니까 단독 세대주 아닌데 혹은 내가 이 세대주가 아닌데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첫 이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지원을 하는 물론 예산적 측면도 있었지만 전 이번에 이 정부에서 정책도 대단히 잘 설계하고 잘 지원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부모님으로 사는 청년들은 못 받았어요. 네, 부모님 맞습니다. 한 자기한테는 5만 안 원 왔던 조금 거죠. 넘겨주고 아니 실제로 근데 혼자 사는 청년들은 혼자 정말 살아도 근데 네. 전입신고 안 해서 단독 세대주 아니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신고를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얼마나 되죠.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뭐 마무리를 서서히 해야 할 시간인데 우리 장기태 의원님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포부 의정활동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제 흑수저 출신 정치인이라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전 재산신고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평당원 출신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들은 뭐 청와대 출신, 고시 출신, 장차관 출신, 뭐 박사, 유학파, 뭐 명문대 여러 화려한 스펙이지만 저는 그런 화려한 스펙이 하나도 없는 청년으로서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꿈꿀 수 있는 정치하고 싶고요.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4년 뒤에 꼭 평범한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멋지다. 와 이건 진짜 큰 박수. 민주당의 좀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좀 변해야 할 혁신과제. 우리 안 소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밖에서 뛰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최근에 뭐 지지율 하락세라든지 그 다음에 윤희숙 씨의 거짓말이 큰 화제가 되는 거 보면서 저는 안팎 당 안에 당 밖에 있는 사람, 국회 안에서 애쓰는 사람, 국회 밖에서 애쓰는 민생 경제 살리기 세력들, 남북 화해 세력들 모두가 지금 엄청난 위기의식과 고뇌에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같은 것도 잘해야 되지만 밑바닥 민심에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들 먹고 사는 문제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촛불 시민혁명 이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서 계속 압승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을 미통당보다 더 잘해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총선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100% 모두에게 지급하는 과정도 매우 잘했다고 해서 총선 평가도 냈어요 여기저기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의 청와대가 일면 국민들이나 청년들, 서민들이 민생 문제에 올인하고 있다는 모양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은 혼선을 좀 많이 줬다라는 물론 가짜 뉴스에 시달린 것도 있고 뭐 그다음 미통당이나 수고론이 너무 공격해대고 무조건 음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부적 혼선도 좀 있었던 것도 맞고 특히 참모진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일가일택 문제 하나 깔끔하게 해결 못한 거 보면서 거기서 한 제가 보기에도 한 5% 안팎의 지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짜증이 확 나버린 거예요. 20에서 40 세대 정도는 최소한 또 50대 무주택 세대는 저는 이거 민주당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이제 정부 여당이나 진보 개혁 지지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저는 좀 엄중히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당정청 고위직들이 정말 깔끔하고 낮은 자세를 다시 보여줘야 된다. 하나, 두 번째 국민들 민생 문제에 대한 올인해야 된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확 줄이는 정책 내놨느냐. 솔직히 이거 부족했어요. 관심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거 다시 대통령부터 나서서 그거 확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그다음에 서민들, 청년들의 소득 더 늘리겠다. 그게 최저임금이든 중소상공이든 청년들 프리랜서든 소득 주도 성장 그것도 요즘 잠잠하잖아요. 소득 성장 그거 오른 거거든요. 지금처럼 내수가 침체됐을 때, 경제 침체될 때야말로 서민들, 청년들, 세입자들, 프리랜서들, 국민들 소득 올려갖고 그 사람들이 내수 활성화해갖고 경제 살리겠다는데 조중동하고 미통당이 막 공격하니까 주춤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경제 성적표는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뭐 가장 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건 있어서 마이너스 그렇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8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명이 안 돼. 부동산 문제가 지금 어려움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한편으로는 또 경제는 잘 방어한 거고. 그래서 이제 둘 다 잘하면 금상첨화인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저 안 소장님하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언론개혁 특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개혁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나름대로 각 그 영역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헌신하고 있는 분들 3주 동안 계속 언론개혁 이슈를 다루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고위공직자 이 부분에 대한 솔선수범해야 한다. 와닿습니다. 와닿고 아까 저희 황신혜님 늘 많이 그 슈퍼챗 쏘아주시는데 황신혜님 비롯해서 몇 분들이 슈퍼챗을 또 많이 쏘아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혁신과제 한마디만 더 해주시죠, 뭐 장경태 의원님.
우리 당이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에 뭐 시장 공천 하니마니 이런 얘기들은 너무 빨리 나오거나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목소리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더 실망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민생 경제를 생각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당의 모습, 또 일정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정말 겸손하고 자숙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국민들께서 조금 더 좀 뭐랄까요, 좀 살만해졌다라고 할 때 이제 저희가 어떤 개혁적 과제들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약간 뭐랄까요, 개혁적 과제에서는 주저하면서 경제에 올인하지 않는 모습이 약간 보이면서 자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이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회초리 드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지금은 더 낮은 자세로 정말 경제 문제, 특히 부동산 정책을 올인해야 된다. 하지만 다만 이 낮은 자세라고 해서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 기존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네. 아니, 저희가 뭐 대의원과 그 당원들 여론조사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원래 개혁 입법들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고요. 다만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공감, 소통 네.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도 특히 또 말실수라든가 전략적 미스를 해서 적을 너무 많이 적들이 뭉치게끔 그렇죠. 그런 어떤 기득권들이 뭉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오판들, 전략적 오판들은 하지 않도록. 그래서 최근에 보면 조금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조금 이렇게 열받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 말실수를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잡고 아까 지방정부,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 그 특히 아까 지방의원들 이 도덕성 문제, 성추문, 뭐 성추행 이런 것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맞습니다. 5만 프레임으로 같이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이 아무튼 기강을 다잡고 아까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좀 하자. 이거를 말로만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이제 권지웅 대표 마지막 발언 좀 들어봅시다.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또 활동도 하시고 네. 밖에서도 활동하시는데 비례대표 22번? 네. 예. 지난번에 됐으면 여기 장윤태 의원님하고 같이 네, 있는 너무 건데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네. 저는 끝으로는 지금 당장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더 멋진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1980년대와 지금 2020년은 이미 40년이나 시절이 지났고 아까 1인 가구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때 1980년대만 해도 4인 가구가 가장 다수 가구였다가 지금은 1인 가구가 가장 다수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절반을 넘었고 그리고 이제 정규직 노동자도 예전만큼 그렇게 큰 비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입자의 문제도 사실은 집을 계속 소유하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35년간 자가 점유율 1%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대책이나 그 사람들을 조직해내는 민주당이 되면 앞으로도 훨씬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를 하면서 중앙위원 670명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과연 이분들이 현재 상태로 1인 가구의 문제, 세입자의 문제, 프리랜서의 문제를 과연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좀 변화해 가면 앞으로도 더 사랑받는 그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회 경제적 이슈들, 아까 민생 이슈들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21대 국회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개별적인 능력들은 뛰어나는데 이 중심을 좀 잡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이 가짜 뉴스를 퇴치하는 데 있어서 당이 중심에 서야 하고 지지자들도 열심히 뛸 거지만 지지자들만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당이 중심을 좀 잡아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나 정부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목소리를 내서 다만 그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절제돼야죠. 절제돼야 하고 그래서 이제 판단하는데 민심을 잘 전달을 해서 대통령님이 정무적 판단하는데 도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힘들지만 이게 쫄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올 위기였는데 위기가 좀 빨리 온 거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내년 한 중반쯤 왔으면 굉장히 어려울 뻔했어요. 맞습니다. 수습하기 어려운데 맞을 매를 지금 빨리 맞은 거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부동산 부분이 효과가 조금씩 두세 달 지나면 나타나기 시작할 테니까 지표가 좋아지면 심리가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명분을 틀어졌잖아요. 임대차 3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효과도 효과지만 우리가 명분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선 국면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약간 받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좋아졌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 영끌이라고 하는 또 30대, 20대 분들의 이 응어리진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지만 임대차 3법만큼은 굉장히 명분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다가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 때문에 뭐 좀 후유증이 있는 것은 명분 있는 정책을 했다는 게 사람들한테 읽혀지면 그걸 깨닫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박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지금 오히려 좀 어려워진 것이 오히려 우리 고추 세우고 하나씩 하나씩 또 힘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힘내고 열심히 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는 오늘 장경태 의원님, 권지웅 우리 빌려 쓰는 사람들 대표님과 방송한 게 어떤 방송 때보다 기쁩니다. 아 그래요? 희망이 느껴졌어요. 아 본인이 키운 분들 아닙니다. 저분들은 저랑 상관없이 물론 반값 등록금 투쟁할 때부터 동지적으로 함께했던 분들인데요. 그다음에 청년 주거권 투쟁할 때도 앞장섰던 분들인데 스스로 개척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정말 많은 저는 계속 댓글을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두 분 응원해주고 계세요. 특히 권지웅 대표님은 김경수 지사님이랑 닮았다는 말이 많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최고의 장경태 비슷한입니다. 네. 의원님한테는 멋지다. 그다음에 동대문구를 좀 더 살기 좋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계속되고 수재까지 생겼잖아요. 추석 전에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으로 우리 정부가 여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그다음에 국내 민생 문제의 시름을 상당히 풀어줘야 된다. 이게 참 해결해줘야 된다. 그 이런 얘기가 의견을 들어봅니다. 많았는데 지금 이제 수혜가 커져서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이 이제 그 문제가 또 고민이 됐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것 같고요. 장경태 의원님 이제 한번 여기 발을 디뎠기 네. 때문에 뭐 또 자주 나와 주셔야죠. 언제든 불러만 이게 주시면. 처음이었나요? 예, 처음이었어요. 박시영 눈에도 못 나오셨나요? 예, 그래서. 아, 죄송해서.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뒤풀이를 보장하는 걸로. 네. 연락하자마자 바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네.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이제 현장은요 여기에서 네. 또 틈틈이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두 분 보니까 힘이 좀 나네요. 예, 맞습니다. 자,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